챗GPT를 통해서 들어온 고객이 고객으로 전환되는 거랑 구글 검색을 통해서 고객으로 전환되는 거의 차이가 얼마나 날 것 같아요? 어, 많이 그러니까 몇 배나 차이 나요? 한 10%, 100%, 그러니까 몇십 퍼센트 차이 정도? 6배 차이라고. 6배 차이요? 네. 와, 그래서 미쳤다.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이 정도 차이 나요? 돼?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아무리 뭐 구글이 어떻다 해도 네. 이거 AEO라고 하죠 요새. 그 그쵸. AI한테 네. 맞춰서 내가 검색에 노출될 수 있게 하는 거가 이제 좀 걸리겠지 싶었는데 이 정도 효율 차이면 아무리 트래픽 수가 차이 나도 와. 이거 헤게모니가 바뀌겠는데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델타 소사이어티라는 회사를 하고 있는 장원준이라고 하고요. 그 전에는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로서 일을 했었고, 벤처 캐피탈이 뭐 하는 거냐면 스타트업, 잘될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직업인데, 결론 그러다 보니까는 미래에 잘 될 어떤 현상들이나 어떤 이벤트들을 이제 잘 발견하고 그걸 잘 해석해가지고 그 자본적으로 이제 풀어내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을 많이 설득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욘드 프로덕트라는 관점에서는 프로덕트가 지배하던 이 스타트업 씬에서 그 다음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이벤트에 집중해야 되고 이것이 과거와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이걸 해석해서 미래를 만들어 갈 건지를 계속해서 해설하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B180에서 B2B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자칭 GTM 스페셜리스트 최현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돈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기존 어떤 플레이랑 되게 달라지고 있다. 특히 AI가 오면서.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돈을 만들어내는 어떤 방법론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비욘드 프로덕트를 찾고 있는 최현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종님 요새 그 네. 현업에서 이렇게 뛰고 계신데 네. 그 가장 AI 때문에 크게 온 변화들이 뭐라고 느끼세요? 이게 고객을 구하러 간다든지 어떤 유통 채널이라든지 뭐 이런 관점에서요? AI 때문에 제일 바뀐 거 일단은 기존에 저희는 이제 사스를 팔고 있다 보니까 그 저희가 뭔가 해줄 수 있는 어떤 액션들을 고객들이 챗GPT나 클라우드 통해서 본인들이 해결해 버리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만 있으면은 그래서 아니면 본인들이 만들어서 그거를 좀 대체하려고 한다는 네. 등의 그러니까 본인들이 저희를 찾지 않고도 뭔가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다는 거랑 두 번째는 이제 저희를 애초에 찾을 때 챗GPT나 이런 제미나이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더 신뢰해서 오는 친구들은 저희한테 되게 뭔가 호의적이고 애초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방문도 안 해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랑 딱 둘 다 연관됩니다. 대박이다. 준비한 게 짜지 아닌데. 않았습니다. 짜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여튼 이제 AB180에서 네. 여러 이제 글로벌 제품도 파시고 이제 만드신 제품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한테 딜리버 하는데 그걸 느끼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 하나가 이것 좀 신기했는데 최근에 웹플로우라고 네, 너무 잘 알죠. 네, 그 웹빌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간소한 어떤 구글에서 노출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아이웹 같은 맞아요. 네, 개념의 웹사이트인데 챗GPT를 통해서 들어온 고객이 고객으로 전환되는 거랑 구글 검색을 통해서 고객으로 전환되는 거의 차이가 얼마나 날 것 같아요? 많이 그러니까 몇 배나 차이 나요? 한 10%, 100%, 그러니까 몇십 퍼센트 차이 정도? 6배 차이라고. 6배 차이요? 네. 와, 그래서 미쳤다.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이 정도 차이 나요? 돼?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아무리 뭐 구글이 어떻다 해도 네. 이거 AEO라고 하죠 요새. 그 그쵸. AI한테 네. 맞춰서 내가 검색에 노출될 수 있게 하는 거가 이제 좀 걸리겠지 싶었는데 이 정도 효율 차이면 아무리 트래픽 수가 차이 나도 와. 이거 헤게모니가 바뀌겠는데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진짜 저희도 그래서 그 막 LLM이 우리 회사의 어떤 정보를 읽어갈 수 있게 뭔가 친숙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막상 저 약간 여기 이런 이야기 들을 때 항상 반기가 있는 게 결국에는 검색한 다음에 못 믿어서 한 번 더 교차 검증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6배나 차이 난다는 게 진짜 놀라운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물론 이제 그 회사에서 발표한 거라서 얼마나 디테일하고 정확한지 믿을 수는 없겠지만 방금 현종님이 얘기해주신 그 현업에서의 문제나 고민과 완전히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미 요 웹플로우라는 웹사이트를 검색하고 그러니까 클릭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그 사전 정보를 AI랑 이미 다 갈무리하고 어떻게 보면 구매의 마음가짐을 갖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너무 차이가 크더라고요. 사실 대신 영업해 준 거죠, 챗GPT가.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웹사이트도
그 진짜 잘 나가는 곳들은 웹사이트를 막 100개를 찍어내요. 똑같은 랜딩 페이지인데 100개를 찍어내고 네. 히어로 메시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랜딩 페이지 들어왔을 때 보이는 첫 카피 메시지랑 아래 문구 싹 다 이제 100개처럼 진짜 다 나눠버리고, 그리고 이제 약간 헬프센터 그런 이제 약간 Q&A 하는 것들을 엄청나게 빡빡하게 적어놓거든요. 네. 그럴수록 얘가 더 잘 읽고 이해해서 뭔가 고객들이 궁금하는 내용들을 이제 더 어떻게 보면 피딩할 걸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뭐 근데 약간 저 옛날에 그렇게 하다가 저희 이메일 도메인이 약간 약간 블랙리스트에 들어갔는지 여기저기 스팸함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잘해야 되는구나 막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6배는 진짜 심각한데요. 이제.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튼 결국은 AEO 내 검색이 좀 더 이제 AI한테 노출될 수 있게 좀 잘 해야 된다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이제 팁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유용해서 좀 가져왔는데요. 실제로 그 G2 같은 웹사이트, 네네네. 그러니까 리뷰를 올리는 웹사이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딧 이런 데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인증된 유저들만 글을 쓸 수 있고 맞아요. 이런 이제 필터링이 있으니까 AI가 그걸 가져올 때도 좀 더 검증을 하나 보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데 있는 것들이 훨씬 더 LLM 참조할 때 훨씬 유리하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막 그래서 저도 들은 게 위키피디아? 약간 이런 여러 사람들이 토론해서 뭔가 쌓는 그런 나무위키나 위키피디아 이런 데도 되게 공신력 있게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튼 이 지점을 알면은 본인들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가 좀 많이 축이 바뀐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새로운 제품 런칭하는데 어떻게든 AI에게 피딩하고 싶어가지고 그 저희 파트너사한테 들은 정보가 있었는데 그 저희 경쟁사가 2곳이 있거든요. 네. 그곳이 이런 지금 아젠다를 거의 잘 신경 쓰지 않는다고 저희한테 빨리 이걸 더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근데 딱 그 케이스가 이 회사 이름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레베뉴캣이라는 회사거든요. 구독 앱 서비스들은 거의 다 이 서비스를 써요. 이게 그냥 구독할 때 필요한 그런 어떤 네. 그냥 필요한 SDK라고 그냥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 갑자기 뭔가 붕 떴냐. 뭔가 이제 바이브 코더들이나 이제 이런 개발자들이 그냥 막 이렇게 에이전트로 코딩을 하다가 구독에 필요한 건 뭐 이제 이렇게 설치할 때 알아서 이 SDK를 추천해서 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해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탁 뭔가 치고 올라온 게 그냥 본인도 또 모르는데 갑자기 어느샌가 뭐 클로즈 코드나 이런 걸 통해서 막 깔렸다고 하는 그런 신호를 많이 잡혀 보니까 이게 뭔가 있나 싶다라는 말을 최근에 딱 저희 팀 와서 해줬거든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저도 이제 그 투자할 때 이제 많이 검토를 했었었는데 이 실제로 사랑을 받는 제품을 만드는 거랑 그거를 고객한테 돈을 받는 거랑 되게 이제 너무 다르고 힘든 복잡한 영역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토스 페이먼트 같은 거 쓰고 해외에서는 스트라이프 같은 걸 많이 쓰는데 이게 특히 구독 형태로 넘어가서 어떤 돈을 받을 때는 훨씬 고려할 요소들이나 어떤 제반 사항이 달라서 그거에 좀 전문화된 툴이 필요한데 처음에 그 해외 이제 유명한 지금 데카콘보다도 커졌죠. 그 스트라이프가 이제 딸깍하면 API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개발자들 프렌들리하게 만들어서 되게 빨리 성장했는데 지금은 그냥 아예 AI와 바이브 코딩하는 과정에 나 뭔지도 몰라 하는데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진짜 많대요. 근데 진짜 저도 바이브 코딩하는 입장에서 버셀이 뭔지 모르는데 그냥 쓰잖아요. 맞아요. 진짜 저도 딱 그 말입니다. 스파베이스나 뭐 버셀 그냥 써요. 왜냐? 그냥 추천해주니까. 추천해주니까. 네, 그런 어떤 경쟁의 그 루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회사의 성장이 생각보다 잘 될 수 있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아주 고민해보게 되네요. 나는 그러고 있었나? 우리 회사 그러니까요. 비즈니스 좀 이렇게 연동해야 되는데 비욘드 프로덕트 어떻게 하지? 빨리 뭐 LLM에 먹일 수 있게 뭘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건 어떤 거였어요? 또 하나는 이거는 좀 약간 큰 주제긴 했는데 좀 재밌는 것 같아서 현재 그 AI가 가져다주는 변화 때문에 옛날에도 좀 애매모호했던 문제인데 지금 더 애매모호해지고 있다인 건데요. 그 고객이 들어왔었을 때, 그러니까 스타트업, 그냥 IT 소프트웨어업을 하는 스타트업이라고 할게요. 네. 그런 스타트업이 고객이 들어오는 과정에 대해서 누가 뭐를 책임지느냐. 오케이. 인데 그러면은 고객이 들어오는 과정, 온보딩의 책임은 프로덕트, 그러니까 제품하는 사이드가 지는데 실제로 이거를 구매하게 만드는 사람은 조직은 어디고 누가 책임자냐 였을 때 이 어떤 유기성이 떨어진다.
지금의 이제 주제였고 왜 그러냐면 심지어 AI 때문에 요새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코딩할 수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마케팅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가뜩이나 차라리 옛날에는 제품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웠으니까 잘 만들어줬어 고마워 너네 스톡 옵션 얼마 잘 팔아줬어 고마워 너네 매출 대비 인센티브 얼마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요것도 혼란해지는데 실제로 역할조차도 혼란해진다가 좀 주제였습니다.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약간 조금 더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PRD라고 하죠. 프로덕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렇게 한 페이지에 이렇게 잘 설계하는 문서인데 그런 것들을 잘 설계해서 이렇게 쭉쭉쭉 뭔가 제품 로드맵에 제품 가치를 추구한 형태로 만들어가는 반면에 이제 어떻게 돈을 벌까에 대한 고민은 제가 이제 B2C 좀 오래 있지는 않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좀 더 고민하는 것 같긴 해요. 진짜 저희 조직 내에서도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빈틈이죠. 과연 이 책임을 꼭 가져가고 있냐. 대표님이 고마워하는 사람인 건 맞아. 하지만 본인이 대표들이 그 조직을 그렇게 생각해서 짜냐 하긴 거는 지금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 어떤 역할 구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조직이 잘 구분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그것도 아직은 답은 없고 이런 게 이제 지금 조금 몇 개 지표도 가져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누가 온보딩을 담당하고 지금 누가 전환을 책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있는데 결국은 이게 좀 설문조사에 좀 가깝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에서 그래도 구독자 한 9만 명 정도 갖고 있는 그 이제 Growth Unhinged라는 그 뉴스레터가 있는데 네네네. 거기서 그래도 이제 그 이너서클 사람들이 이런 덕후 같은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설문조사 했으니까 그나마 제일 공신력 좀 있네요. 라고 생각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이제 온보딩 고객이 이제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 프로덕트 팀이 책임지는 게 한 49%라고 합니다. 51%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세일즈, 그로스, CS 약간 이런 그 좀 더 다른 역할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을 땡겨온다라고 생각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이거는 제품의 영역이다. 근데 이것도 아직 이제 미래는 바뀌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럼 고객이 전환돼서 결제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 몇 프로 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19%라고 합니다. 진짜 많이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30%가 비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만들지만 책임 안 지는 겁니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환율 책임은 어떠냐? 그럼 프로덕트가 19%, 세일즈가 28%. 세일즈가요? 네. 그러니까 그 고객이 결제하게 하는 게 그리고 그로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거 그로스에 대한 역할은 어떻게 보면 회사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좀 세일즈와 CS에서 커버 안 되는 영역을 그로스라고 친다면 28%. 그러니까 제품보다 확실히 더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네요. 26%. 그리고 CS가 10%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 세일즈는 책임지지만 만들지 않는다. 그로스가 더 웃긴데요. 가장 본질에 가깝나 인원이 부족하다. 와 진짜 거의 현실이죠. 네, 현실인데요. 현실 고증이죠. 가슴이 아파요. 네. 그리고 CS 뒷단에서 수습만 한다. 맞아 진짜. 근데 이게 여튼 약간 제품이 그 어떤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펑션이었었을 때 만들어진 구조고 지금은 그게 좀 와해되고 있는데도 요 그 인지 자체는 그대로인데 이 갭을 얘기했었을 때 옛날에는 좀 납득이 됐거든요. 그래도 개발자가 스톡옵션 더 받아야지. 뭐 솔직히 이건 그로스든 뭐 CEO 스태프든 만들어야 뭐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됐었는데 이제는 야씨 나도 만드는데 약간 다 이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회사에서 실제로 개발자 아니고도 뭐 기획자, 디자이너도 막 PR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제품 만드는 거 뭐 진짜 코드를 짠다라는 행위라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기여하게 되는데 전환을 신경 쓴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 전환이 이제 결제 전환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프로덕트 팀에서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토스 페이먼트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그런 뭔가 심리스한 그 결제창에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이 유저가 이렇게 되면 결제한다 뭔가 이런 과정까지는 조금 그 갭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여튼 뭐 지금까지 갖고 왔었던 플로우고 문제도 이제 자명하고 우리 다 알지만 그럼 어떻게 이걸 대처할 거냐 했었을 때는 좀 이걸 그 AI를 이용해서 이제 개선하려는 회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세이프티 컬처라는 회사가 이제 있고 거기가 이제 한 50만 명이 연 무료 가입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실 트래픽이 꽤 큰 거죠. 근데 그게
그 프리미엄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옛날에 한 20년? 한 15년 전에 잘 됐다가 이제 에버노트가 유료 전환 잘 안 되고 네네, 망하면서 맞아요. 네.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퀘스천이 되게 많아졌는데 뭐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그 상황 안에서 이제 잠재 고객을 잘 찾아내는 거를 그냥 그 사람들한테 KPI를 준 거예요. 그냥 너가 요 50만 명 있어 오케이? 요 안에서 너 그냥 고객으로 전환시키면 돼. 를 하고 이제 무한 경쟁시킨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이러니까 결국은 과거에는 제품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SRD라고 해서 보통은 그 유효한 고객 타겟을 이제 걸러내는 필터를 잘 거는 어떤 직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고객을 상담해서 고객 전환하는 직군이 있잖아요. 그 직군의 역할을 다 주고 그냥 야 너 알아서 해봐 하니까 3배 늘었다고 합니다. 3배요? 네. 와 대박이다. 네. 그 미팅 잡히는 건 3배, 실제로 이제 유료 전화는 2배 늘었다고 하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KPI를 그냥 너 직접 전환시켜 고객으로 유도시켜라고 이제 그 바꾸고 조직을 바꾼 거에서 되게 나왔다 하더라고요. 이거 이야기 들으니까 좀 더 저도 고민되는 거는 그럼 이제 각각 뭐 예를 들어 3개의 팀이 있다고 하면은 3개 팀이 다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전환시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뭔가 제품의 카니발은 어떻게 막지? 그러니까 서로 뭔가 이걸 기능적으로 다르게 풀어서 뭔가 고객 경험을 각자 다르게 해쳐버릴 수도 있는 이런 뭔가 이 사이드 이펙트는 누가 막지? 약간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제가 그냥 경영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필요 없다? 2배인데? 그러니까 누군가 그 2배를 그러니까 2배가 일어나기까지 뭔가 막았나? 뭐 아니, 사이드 이펙트가 일어나고 2배인데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그 느낌상. 그럼 가야죠. 네, 그래서 오케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오케이, 뭐 한 10% 20%? 야 그래, 내가 너 기회 준다 이 마인드지만 2배? 감사합니다. 머리 받고. 2배는 어쩔 수 없죠. 네, 죄송합니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여튼 이 지금 바뀌고 있는 그 트렌드와 수치들이 생각보다 임팩트가 크더라고요. 그러네요. 이게 따로 저희처럼 공들여서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 이거 한 6개월, 1년 뒤에 느낄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뭔가 피부적으로 뭔가 약간 그럴 것 같다라고 했는데 확실히 뭔가 이렇게 설문조사랑 나눠서 들으니까 위기의식이 진짜 드는데요. 네, 아까 2가지 얘기하셨잖아요. 딱 인트로에서. 네네네. 그 뭐지? 소름 돋았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요새는 설득될 준비가 된 채로 오는 것 같아요와 고객들이 알아서 쓰시던데요라는 게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들어 쓰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역할관 직군이 완전 와해되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설득돼서 AI랑 설득돼서 이미 온다.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져온 다른 예시는 사실 AI랑 조금 뭐 거리가 좀 있긴 하지만 저도 이제 제품 알아서 설득돼서 온다? 아니면은 이게 원래 설득하던 방식이랑 좀 다르게 설득한다라는 측면으로 저도 재밌는 한 2개 정도 가져왔는데 고객을 말인 거죠? 네, 고객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뭐 첫 번째가 이제 듀오링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부터 얘기해 볼까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것부터 한번 풀어내면 거기에 덧붙여 주시면 이야기가 편할 것 같은데 사실은 외국어 실력을 올리는 이제 앱이죠. B2C 맞아요. 앱이고 원래 되게 유명했던 거는 그게 그 게이미피케이션 요소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영어 학습 앱보다 좀 더 재밌다라고 이제 그 사람들을 인식하고 있었고 B2B적 관점에서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님이 AI 덕후라서 막 AI로 막 전환하겠다 하다가 주가 떨어지고 좀 깨갱한 맞아요. 그런 회사입니다.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듀오링고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언어 공부 앱이잖아요. 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고객을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영어 공부해야 돼. 많은 회사들이 뭔가 영어 공부 뭐 10년에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런 이제 포모를 주기도 하고 뭐 일상 대화를 뭐 외국인 여자친구랑 사귀어 볼까? 뭐 이런 걸 하지만 근데 듀오링고는 너무 웃겨요. 그냥 부엉이 가면 하나 쓰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돈을 겁나 벌었어요. 예시를 딱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게 슈퍼볼 때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2주간 17억 번? 2주간 17억 뷰가 나왔대요. 근데 이 뷰가 슈퍼볼 상위 광고 10개의 그 10개의 광고 그 트래픽량이 2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슈퍼볼의 광고에 돈 쓰고 엄청나게 역대 막 삼성전자 엄청 돈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듀오링고는 그냥 딱 뭔가 하나의 그냥 사진 그런 걸 올리고 그 2배 10개의 슈퍼볼 상위 광고 10개에 2배의 트래픽을 만들어 버리니까 어마어마한데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걸 뭐 어떤 거 했냐면 그냥 쉬웠어요. 그냥 쉽다기보다 듀오링고 갑자기 그
그 부엉이가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치여서 죽었대요. 아, 그걸 올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끝나니 갑자기 사람들이 막 알아서 조문하러 오고 인사하러 오고 댓글이 엄청 쌓이고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 이거를 그럼 누가 했냐 이런 이제 플레이를 누가 했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듀오링고가 뭔가 시도한 게 그냥 부엉이 입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영어 공부하세요라는 말 하지 않고 부엉이가 그리고 돌아다녀서 뭔가 유쾌한 짓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ROI가 기존에 이제 썼던 제작비가 1,300만 원이래요. 근데 그거 가지고 미디어 가치가 85억 원. 그러니까 ROI가 650배가 나온 겁니다. 오, 그냥 하나에. 근데 이거를 하는 것도 대표가 이제 처음 반대했대요. 이렇게 뭐 바보 같다. 이게 뭐냐. 이거를 근데 완전히 이렇게 전환돼 버린 거죠. 아예 다른 게임으로. 근데 이거 뭐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도 뭐 펭수 같이 이제 성공한 캐릭터도 있고, 근데 이게 되게 성공하기 힘든 기획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례 이거 막 잘 됐다는 솔직히 알고 있었을 것 같고 600배인 건 아무도 몰랐을 거고 대표가 반대했을지는 몰랐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실무자로서 현업에서 계신 분으로서 어떤 게 좀 약간 아트다, 다르다가 확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그 고객에게 다가가는 설득할 수 있는 밸류가 아니라 그냥 유통과 채널 자체로서 다르게 그냥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영어 공부 앱이니까. 근데 아예 그냥 다른 가치로 설득을 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에서 좀 아트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회사 안에 있다 보면은 그 회사의 그 문화나 분위기 안에서만 계속 생각하고 뭔가 디벨롭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별도의 이거를 마케팅 어떤 팀 조직이 기획하고 막 쫌쫌하게 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명이 해볼까요? 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잘해야라는 분이. 근데 이거 또 충주맨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충주맨도 그러면 이제 뭐 바로 반박할 수 있는 게 충주맨이 떠났잖아요. 그 김선태 님께서. 그런데 쭉 떨어져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 우지호라고 하는 다른 분이 네. 받아서 다시 구독자 올라가고 있고 네. 유지가 되고 있고 몇백만 뷰가 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김선태 주무관님께서 그 시스템을 만들고 우지호라고 하는 분에게 잘 인계시킨 다음에 떠났을 때도 이게 작동이 된다. 저는 그거는 너무 공감하는데 네. 김선태 없이 할 수 있는 거냐인 거죠. 지금 충주맨이요? 충주시가?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이 전략 자체를. 이 전략 자체가? 네. 저는 그건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재능의 영역에서 나온 건가?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뭔가 마케팅이라는 개념 자체를 바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어 공부를 해야 되는 앱에서 언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 목표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밸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신박하지 않을까? 그러면 저도 좀 궁금한 지점은 뭐 이게 반박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좀 더 논의를 디벨롭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이게 뭐 레드불도 사실은 음료 회사지만 막 이상한 거 하고 사실 코카콜라와 펩시와의 어떤 전쟁 뭐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떤 사골 같은 요소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조금 더 명확한 가치를 제한해야 되는 듀오링고 같은 서비스한테는 아직 뭔가 되게 갭이 있었는데 그 갭이 줄여진 건가요? 그런 느낌인 건가요? 아니면 아예 좀 다른 세그먼트라고 느껴지세요? 좀 다른 세그먼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드불 들었을 때. 그러니까 레드불은 뭔가 약간 되게 할 수 있어. 불가능한 도전하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블렌드 슬로건을 걸고 이거를 그러니까 어쨌든 슈퍼 에너지 드링크랑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내가 불가능한 도전을 하기 위해서 몸에 힘이 막 필요해. 그래서 이거를 마시면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냥 부엉이 나와가지고 뭐 이러는데 근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거는 연결이 안 되잖아요. 아예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좀 기존의 어떤 뭐 마케팅 문법 뭔가 되게 좀 다른 영역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 그러면 이거 오히려 더 이해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실제로 회사에 도움이 되나요? 듀오링고의 방식이요? 그러니까 네네. 듀오링고의 설치나 매출에 엄청 조정됐죠. 그래요? 네네네. 그렇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네. 유료 구독자가 엄청 많이 늘었대요. 매출의 이제 76%? 76%요? 네. 유료 구독자 그렇게 수치가 나왔다고 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계속 이제 뭔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많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제 레베뉴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CEO 말로는 틱톡을 경유해서 그런 이제 광고를 보고 그 이제 귀여운 거 보고 들어왔던 유저 리텐션이 일반 대비 20%더 높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제품적 수치가 나오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네. 그 저는 그 제 개인 취향이라 좀 그렇긴 한데 얼마 전에 엊그젠가 어젠가 이제 쇼츠가 딱 떴는데 그 게임 쪽에 있는 김성회라는 분 아세요? 아, 너무 알죠. 네, 그분이 이제 게임 쪽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백과. 칼럼니스트라고 해야 되나? 뭐 여튼 그런 네. 유튜버신데 그분이 해준 얘기가 원래는 게임이 이제 악의 축이었다. 네. 이랬는데 네. 이제 쇼츠가 악의 축으로 바뀌고 있다.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서 게임은 질병이 아니에요라고 외치던 자기가 쇼츠는 질병일지도 막 이러는데 네. 그런 것처럼 약간 그 시대를 이제 움직이는 어떤 채널들이나 그 어떤 트렌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되게 잘 적응해서 변화한 사례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 안에서도 사실 이제 뭐 그럼 결국 틱톡 컨텐츠 잘 찍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좀 다른 게 진짜 이거 맥락이 없는 컨텐츠로도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마 오늘 또 딥다이브 해서 이제 더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또 많이 있는데 좋습니다. 바로 그걸로 넘어가 보자면은 넘어갈까요? 아니면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네. 올버즈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쵸. 그 신발 잘 파는 회사고 D2C의 이제 황제. 네. 근데 지금 주가가 95%까지 떨어졌습니다. 원래 잘 나갔던 고점에서. 그래요? 선방했네요. 쭉 떨어져 알아갔습니다. 저는 이런 회사들은 99%까지 떨어지는 경우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그 친구도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틱톡, 그러니까 네. 그 어떤 시대 환경에서 적절한 마케팅 채널에서 광고를 그냥 잘해서 이렇게 매출이 나누고 있는 회사인데 그 채널에 뭔가 이제 하나의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 애플이 이제 추적 동의를 못하게 하는 이런 정책을 펼치면서 나락을 가기 시작했어요. 메타나 이런 거에 광고에 대한 효율이 안 나오면서 그러면서 ROI가 안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딱 그 케이스랑 듀오링고를 봤을 때 듀오링고도 만약에 언어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어떤 밸류를 가지고 이런 그 채널에 이런 내용들을 계속 뿌렸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지금과? 그럼 좀 다를 거라고 봐요, 저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현종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채널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네네. 그러면 그 더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본질은 딱 어떤 거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제품이나 제가 이제 또 다른 하나 예시는 이제 미스터 비스트를 네. 가져오긴 했는데 미스터 비스트가 정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유튜버잖아요. 근데 그분도 처음에 뭘 하다가 잘 안 되다가 다음에 시도한 게 지금 초콜릿을 팔았어요. 네. 근데 초콜릿 팔았는데 엄청 많이 팔렸거든요. 네. 근데 또 다른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로건 펄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도 네. 이제 KSI랑 같이 해서 뭔가 음료수를 프라임. 프라임을 해가지고 탁 했거든요. 근데 매출이 나락을 갔어요. 2년 만에. 진짜요? 75% 정도 떨어졌대요. 맛있게 먹었는데. 완전 이거 가서.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뭐 미스터 비스트 당연히 이제 그 이거 하기 전에 버거를 했대요. 미스터 네네. 비스트 버거를 했는데 똑같이 망했는데 거기서 레슬런을 해가지고 이번에 나온 그 초콜릿 네. 피스트 빌즈인가? 피스터블. 피스터블 그건 되게 잘 됐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딱 이 피스터블이랑 듀오링고 사례를 봤을 때 하고 싶었던 거는 콘텐츠 자체가 뭔가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유통이자 수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페이드 마케팅이라고 하는 어떤 채널 마케팅을 설계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제품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유통 채널일 수도 있고 콘텐츠 자체가 유통 채널일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쵸 저희가 제품 너머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냥 제품과 마케팅이 아니라 그냥 그게 하나로 붙어버린 네네네네. 그러면 유통과 제품이라고 느끼세요? 마케팅과 제품이라고 느끼세요? 어떻게 좀 이걸 느껴지세요? 느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곧 유통이 된다? 콘텐츠가 곧 유통이 된다? 뭐 이런 느낌? 제품 자체가 바이러블하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례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MCN 사업의 그 잔혹사와 고스란히 똑같은 거거든요. 어떤 거예요, MCN에?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그러니까 크리에이터가 뜬다는 아. 그냥 사실 인스타그램, 유튜브가 잘 될 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얘기였죠. 근데
이걸 가지고 제대로 비즈니스화해서 어떤 큰 법인들이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냥 크리에이터들만 되게 잘 됐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크리에이터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여튼 그것들을 점점 이제 잘 구조화하고 좀 더 포뮬러를 만들어가는 법인들이 있다고 느끼고 저도 피스터블 되게 좀 천재적이다 싶었는데 저도 이제 미국 가서 이제 피스터블을 사와서 와이프한테 줬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초콜릿이라는 게 맛있으면 되지 뭐 그 이상 그 이하의 어떤 가치 최소한 한국인들은 그런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는데 그거 좀 더 사다 달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비싸다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게 바형 제형밖에 없는데 거기는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잘라 먹을 수 있는 그 조그만 그 찢어 먹는 그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워렌 버핏의 시즈 캔디 같은 게 덜 팔리는 거 아닌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제품 자체가 유통이 돼버리고 계속 그렇게 관심이 있게 만들고 단순 어텐션, 그러니까 획득을 넘어서 리텐션까지 만들어버리는 케이스가 좀 다른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사실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고객한테 다가가지? 그리고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주지? 하면서 이제 계속 약간 그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저는 그 이게 대중적 목적을 상대로 이제 어떻게 무언가를 파느냐 혹은 기업의 어떤 예산을 가져오는 제품이냐 같은 경우에 아니 비즈니스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진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걸 맞아요. 보통은 B2C와 B2B라고 하죠. 근데 저는 약간 이건 개인적으로 많이 질문을 받았어가지고 투자자일 때 B2B를 전문으로 투자하는 사람 별로 없어서 질문 많이 받았었는데 저는 이때 항상 이렇게 대답했었는데 어차피 의사결정이란 건 합리적인 건 아니지만 B2B는 그래도 남들을 설득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의사결정을 하고 B2C는 그게 이제 블랙박스 안에 있는 의사결정을 끌어내는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되게 맞는 말 같아요. 네. 저도 B2B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B2B도 사실 어떻게 보면 끝단에 가면은 결국에는 뭔가 비합리적일 수는 있으나 그 과정 자체가 합리적으로 그래도 오고 가는 게 분명히 있고요. B2C는 뭐 방금 말한 듀오링고 같은 경우도 사실 우와 부엉이 예쁘다 귀엽다 결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쵸. 블랙박스. 이거 누가 이제 결제를 딱 들고 올라와서 대표님 저희 듀오링고 결제해야 됩니다 하는데 어떻게 알게 됐나? 부엉이가 너무 귀엽습니다. 틱톡 보셨나요? 막 이러면서 그럴 수는 없는 건데 맞아요. 여튼 이거를 좀 구획해서 이걸 알아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이 본인의 업이나 어떻게 보면 이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걸 한번 어떻게 좀 나눠주시고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좀 더 그럼 B2C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게 좀 되고 어떤 게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나눠보면 저희가 이제 그 뭔가 감각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우선은 뭐 제품을 잘 팔려면 그러니까 B2C 사이드에서 잘 되려면 네 가지의 톱니바퀴가 막 잘 돌아가야 된대요. 그냥 흔한 이론으로 따지면은 시장이 제품에 잘 맞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진짜 원하는 게 시장에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제품이 그럼 채널로 잘 연결되는가, 그러니까 이 제품이 그럼 퍼질 수 있는 형태인가, 그리고 그 채널이 결국에는 수익으로 뭔가 데려올 수 있는 곳인가?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가? 그러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데려오는 비용이 남는 장사인지 그런 걸 봐야 되고 마지막 그런 이제 그 수익이 결국엔 시장이랑 다시 연결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럼 그 가격에 충분히 사나? 이 시장에서?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계속 맞물리게 되는 이제 형태인 건데 오늘 그러면은 각각의 축에서 또는 어떤 게 잘 됐고 어떤 게 안 되는지를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례는 스포티파이일 것 같거든요. 네. 스포티파이는 돈을 안 쓰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오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근데 되게 그 어떻게 만들었냐면 혹시 작년 말에 인스타그램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리캡? 나한테 되게 잘 맞는 그런 그 어떤 곡들을 들었고 맞습니다. 그 어떤 내 취향이 뭐가 있었고 저 봤습니다. 그걸 되게 많이 했거든요. 뭐 스포티파이가 그거를 이제 유명한 이제 유튜버들 채널에 나와서 그걸 하기도 했는데 그 무관하게 그냥 개인들이 이제 내 취향을 공유하는 형태. 그러니까 나만의 개인 시상식 같은 그런 걸 한 거기가 많죠. 제가 스포티파이 고객인데요. 진짜요? 한국에 별로 없는 스포티파이 고객입니다. 그래도 그걸 해보시면은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서 이걸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거였냐면 그 1년간 내가 들은 음악에 대해서 그 이제 어워드를 만들어주는 거였고 그래서 근데 이게 약간 인스타그램업을 하게 만들어놨어요. 맞아요. 보낼 수도 있게. 근데 저는 올릴까 말까 하다가 올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가 조금 저는 흥미로웠었냐면 근데 이게 스포티파이가 아마 먼저 시작했겠죠. 왜냐면 이제는 뭐 다른 데서도 그런 걸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근데 저한테 흥미로웠던 거는 제가 이 가수의 노래를 듣는 사람 중 몇 프로인지.
이제 이찬혁 저 상위 1% 이내 나왔더라고요. 오. 왜냐면 저는 좋아하는 곡이나 그 앨범이 있으면은 그냥 그거를 먼저 틀고 그거 한 바퀴 쫙 돌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다음 노래들이 그냥 저는 사실 곡 가수들의 곡 이름과 가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앨범을 이렇게 다 듣는군요. 그냥 느낌만 들어요 항상. 그래서 저 같은 소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이제 느낌을 받고 그걸 이제 리포스팅해서 다시 고객들한테 스포티파이가 뭔데? 너 이거 어디서 봤어? 뭐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주님 같은 분도,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음악적 취향과 신기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원래 이찬혁 노래를 많이 듣는다가 아니라 내가 이찬혁 노래를 듣는 사람 1%네? 라는 생각을 하고 뭔가 자랑 또는 뭔가 자부심? 취향? 이런 걸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게 되고 그걸 이제 5억 명이 공유했대요. 저번에. 그래서 5억 명이 보고 우와 신기하다 가입을 해요. 근데 이게 무료잖아요. 근데 무료인데 광고가 중간에 스포티파이가 이제 무료 요금제는 광고가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유료로 전환돼야 되는데 광고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중에서 40%가 유료로 전환됐대요. 그래서 계속 이걸 써요. 그럼 알고리즘이 이제 학습되겠죠. 저한테 취향에 맞는 노래 계속 설명해 주겠죠. 그래서 내가 이 노래 더 듣고 싶었는데 하면서 뭔가 제 음악적 취향이 뭔가 원래 하나의 어떤 아티스트가 아니라 계속 확장되면서 내가 들었던 1년의 플레이리스트가 다채로워지겠죠. 그러면서 다시 1년이 끝났을 때 랩에 내년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의 연말 시상식 차트. 그러면은 또 재밌네 하면서 또 이 사이클이 도는 다른 사람을 더 데려오고 이런 이제 사이클을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저 이거 굉장히 공감되는 게 제가 이거를 쓰기 전에는 이제 유튜브를 좀 썼었고 유튜브 뮤직 썼어요? 네, 유튜브 프리미엄을 썼죠. 프리미엄. 네네네. 그리고 그 전에는 심지어 전 뭘 썼냐면 벅스 뮤직을 썼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독특하다고 느끼잖아요. 네. 벅스 뮤직이 에센셜이라는 거 하고 아세요? 네네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리스트를 뽑는 것만 장점에 있는 회사였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곡과 어떤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그 무드를 사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벅스 뮤직의 그 추천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유튜브가 이제 가성비 때문에 프리미엄과 그 곡을 같이 듣는데 옛날에는 한 8,000원이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19,000원 됐는데. 비싸다. 그래서 그때는 유튜브 뮤직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듣다가 근데 유튜브 뮤직은 그 약간 최적화 알고리즘이 좀 약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 뭔가 내가 새로운 노래를 듣고 싶은 걸 발굴해주지 못한다라고 느껴서 스포티파이로 넘어갔고 얘네 꽤 잘하는데 라는 느낌을 받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한국인 유저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제 입장에서는 약간 그 플레이리스트의 어떤 그 가치는 약간 약하긴 하지만 그게 왜 강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벅스 뮤직을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미안하지만 잘 없죠. 네, 근데 저는 진짜 벅스 뮤직 광팬이었고 최소한의 어떤 제품적 그 썸띵만 갖춰줬으면 저는 계속 썼을 것 같고 저는 얼마나 변태였냐면 네이버의 바이브라는 서비스가 잠깐 있었어요. 네네네 알아요. 그게 약간 그 플레이리스트를 타겟해서 나온 거였는데 그것도 썼다가 이거 느낌 안 오네 하고 저는 다시 벅스로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스포티파이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원주님 이런 변태 같은 취향도 저격한 스포티파이가 이런 이제 어떻게 플라이휠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유료 전환도 되게 40%? 그러니까 업계 평균이 보통 2에서 5%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 이거 되게 공감되는 지점은 어떤 거 같냐면 그 듀오링고가 결국은 영어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차피 듀오링고랑 스픽이랑 뭐랑 이런 걸 비교해서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틱톡 보고 외국어 공부해야지. 솔직히 이거 부엉이 보고 영어 공부 결제한 사람들이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시장에서 원래 어드레서블한 마켓에 있지 않던 사람들을 유입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저 같은 고객이 오히려 그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타겟해야 된다. 나 이거 고음질로 듣고 싶어. 나 이 가수 팬이야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걸 구매하기 위해서 가요. 맞아요. 그걸 싸게 구매하거나 안정적으로 구매하거나 높은 음질을 구매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사실 그런 게 큰 차별성이 안 되잖아요. 그걸로 가지고는 안 되죠. 사실 우리가 비욘드 프로덕트니까 이 스트리밍 서비스 가져온 거 아니세요? 맞습니다. 사실 다 어떻게 보면 비슷하니까. 네네 맞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단순한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라기보다 진짜 계속 굴러가는 구조를 만들고 원주님 같은 분을 데려오고 이런 게 이제 시스템이 데려왔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게 결국 고객 타겟과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되게 회사 안에서 되게 유기적으로 뭔가 많이 문화가 달라야지만 이걸 좀 깰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그 망한 데들을 좀 바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네. 올버즈 이야기를 잠깐 하긴 했지만 네. 그 올버즈가
똑같이 틱톡에 이렇게 뛰는 광고를 했을 때 다른 사람 이렇게 유입시키고 또 사게 했을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또 달러 쉐입 클럽이라고 해서 이제 면도기 하는 것도 있었고 거기는 이미 인수돼서 그 회사를 거의 망하듯이 이제 처분하고 인수할 정도로 잘 안 좋은 결말이 만들어졌고 애초에 D2C 자체의 어떤 벤처 투자자들의 투자도 되게 많이 무너졌대요. 97% 정도 감소했대요. 근데 이런 케이스 자체가 그런 시스템을 설계하지 않고 그냥 페이드 마케팅에 의존하고 있는 근데 페이드 마케팅 자체가 심지어 애플이 iOS 14.5 업데이트 이후로 ATT 그 추적 동의 이 앱을 당신은 추적해도 됩니까? 라는 이 설정 하나부터 바로 나락을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채널에 의존하는 곳이 이렇게 만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하나 좀 이 시스템과 이 시스템을 설계하는 곳과 아닌 곳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었고 또 다른 케이스는 이제 클럽하우스가 있습니다. 네. 혹시 기억나시나요? 써보셨나요? 저는 써보기는 했고, 근데 저 솔직히 그게 이제 무슨 서비스 네. 네, 써봤습니다. 클럽하우스가 어떤 서비스냐면 네. 이제 한창 코로나 때였는데 그 그냥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어떤 보이스 어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대화할 수 있는 사람만 있고 나머지는 청취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여형 인터넷 방송인데 오로지 목소리로만 되는 그런 서비스였거든요. 이게 되게 코로나 시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거기 안에 뭐 앨런 머스크도 들어와 있었고 엄청 유명한 사람도 있었는데 써보셨다고? 네, 맞아요. 저 네. 그 당시에 일론 머스크까지는 아니고 마크 안데르슨 뭐 네, 그런 사람들이 연 거에 혹 들어가가지고 빌걸리 그걸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벤처 투자자 입장에서는 와 이렇게 전설적인 우버에 투자하고 뭐하고 뭐한 사람 얘기를 바로 듣네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 행복했습니다. 이런 슈퍼스타들과 대화했을 때랑요. 하나는 초대장 받았을 때. 맞아요. 진짜. 초대장이 약간 되게 조금씩 퍼져서 저 약간 한국의 유저 거의 몇백 명 안 될 때 받았거든요. 왜냐면 미국에 있었던 친구가 보내줘가지고. 와. 그래서 이제 그게 오히려 이제 뽕이었고 그 제품 자체는 뭔가 그렇게 잘 쓰진 않았었어요. 그렇죠. 이게 클럽하우스가 그때 엄청 잘 될 거라 생각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포모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되게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또 뭔가 놓치는 게 있어. 놓치는 게 있을 것 같다라고 느껴서 빨리 뭔가 이걸 나도 참여해야겠다는 이런 초대장 플레이에 현혹돼서 사람들이 다 막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포모 마케팅, 포모 이런 전략들 사실 되게 쉽잖아요. 이거 네. 안 하면 너 도태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강의파리들이 제일 잘하는 한국에서도 그런 전략인데 데리고 왔는데 다 떠나게 됐어요. 클럽하우스 이제 더 이상 쓰지도 않잖아요. 거의 좀비 앱처럼 되는데 저는 왜 그렇게 됐냐를 좀 따져봤을 때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제품 자체가 많이 빈약했다고 느껴요. 첫 번째는 일단은 끝나고 다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냥 실시간이 아니면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도 저희가 인터넷 방송들 이런 유튜버들 보면은 재밌는 건 따로 이렇게 편집해서 올리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로 바로 올리죠. 근데 클럽하우스는 그러지도 않았죠. 네. 그리고 뭔가 들어올 다시 뭔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뭔가 틱톡처럼 열면 바로 뭔가 뜨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 걸 내가 실시간 뭔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막 그때 막 방 이름도 제대로 안 짓고 그냥 막 했어요. 근데 솔직히 좀 뒤처지는 느낌은 있어서 음. 최대한 자주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 끈을 한번 딱 놓는 순간 그냥 몰라 딱 이러고 이제 머릿속에서 잊혀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또 듣는 사람 입장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걸 주는 사람 입장? 그러니까 이걸 계속 말하는 사람들한테도 이 클럽하우스가 딱히 뭔가 밸류가 없는 거예요. 뭐 돈이 돼? 팬들이 엄청 많아져? 아니 콘텐츠를 재활용할 수 있어? 아까 말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게 어떤 이 채널에서의 그 전환을 이끌어낼 만한 그 무언가가 비어 있다라고 느끼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클럽하우스 같이 이런 초대장 플레이는 사실 레퍼럴 마케팅이라서 되게 흔한 기법이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렇게 들어온 유저들을 어떻게 제품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다시 구매를 하기까지의 연결이 되게 끊어져 있는 케이스여서 시스템 설계를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는 걸로 좀 가져와 보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정도만 더 소개하고 싶은데 딱 오늘 바로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에버노트가 있습니다. 네. 에버노트도 에버노트 또 달라요. 포멀하기보다 에버노트는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이제 쓰게 되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에버노트가 노트 필기를 잘 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사실 노션 전에 노션이었죠. 그렇습니다. 노션이 나오기 전에 네. 그 개인용 노션이었습니다. 딱 개인용 노션이 맞습니다. 근데 에버노트가 너무 유명하고 너무 좋아서 오히려 사람들이 올가닉하게 이렇게 데려올 정도로 유명했어요. 근데
너무 제품이 좋아서 오히려 구매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료가 너무 좋아요. 그쵸. 그래서 전환이 안 됐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 당시 이제 2007년, 8년 이쨌든 생겼던 스타트업인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때 이제 맥락을 좀 이해해야 되는 지점은 이렇게 그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계속 그런 어떤 동일한 업무 워크플로우를 가져가는 게 상상이 안 될 때였어요. 아이폰 나온 시기가 그때고 이러고 몇 년 뒤에 아이패드 나왔으니까 원래는 데스크탑에서만 일 잘하면 되고 노트북에서만 일 잘하면 됐는데 그게 이제 스마트폰, 패드 어디까지도 이 정보가 다 연동되는 것이 되게 없었을 때 그걸 어떻게 보면은 되게 노션 같은 서비스로서 내 정보를 다 하나로 관리할 수 있어가 돼서 사실 되게 센세이셔널했었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표님이 항상 주장했던 게 그 기다리면 결제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결국 가치가 좋으니까 결국엔 결제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 1개월에 한 1.5%, 1년에 7%, 5년이면 25% 전환되니까 와 사람들이 시간 지나면 이렇게 돈 내는 거 벗죠? 그러니까 우리 가치 분명하죠 하는데 5년에 25% 전환됐다는 건 그러니까 5년 동안 돈을 태우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실패의 큰 요소가 아니었을까. 근데 반면에 그럼 우리가 노션까지 이야기 나왔으니까 노션은 뭐가 왜 잘 된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동기화 잘 되고 똑같이 노트 잘 되는데 노션은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을 거야라고 했을 때 노션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차별화를 뒀던 게 좀 팀 기능에 제한이 있었다고 말해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장벽에 딱 부딪혔을 때 결국 유료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출로 연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그 노션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계정 만들면 1000개 블럭 만들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서비스를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가스라이팅부터 시작하는데 그 대학생들 계정 같은 건 무료로 그냥 쭉 뿌려요. 맞아요. 아예 무료로 써라. 근데 그래봤자 어차피 손해가 아닌 게 이 개인이 유료로 쓰라고 만든 서비스보다는 이거 들고 가서 너 조직에 도입해. 약간 슬랙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팀으로 쓰는 순간 아이라이 하고 결제해야 되는 딱 그 지점을 되게 명확하게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제가 그래서 오늘 바로 랩업을 좀 하고 싶은데 딱 그 케이스가 제가 생각하는 요즘에 되게 중요한 어떤 고객을 설득하는 하나의 퍼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이거를 써서 우리 조직이 이걸 쓰게끔 하는 이러한 어떤 루트가 또 되게 요즘에 엄청 유효한 고객을 설득하는 전략? 클로드 코드 같은 거 말한 거죠. 정확합니다. 네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뭐 개인적으로 노션을 써요. 너무 좋아. 근데 이걸 결국에는 같이 써야 돼. 그래서 팀원들도 회사에서 쓰게 하자 되고 그게 결국 엔터프라이즈 계약으로 넘어가니까 하나의 대표적인 당연히 노션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캔바나 뭐 슬랙이나 이제는 러버블도 이제 그러한 동일선상에 올라온 이런 루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똑같은 게 저희 회사에서 원래 그 그냥 개인적으로 쓰던 서비스가 그 수파베이스 네네네. 그리고 버셀이었다가 이제 두 개 다 이제 유료 전환을 팀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인 바이브 코딩 툴이었다가 이거 회사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올린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까지 이제 어떤 게 좀 잘 됐고 어떤 게 잘 안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요즘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잘 되는 것들이 어떻게 좀 잘 돼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가 좀 참고해봐야 했을 때 그러니까 진짜 개인이 써서 이거를 팀으로 이전시켜가지고 확장시키는 이런 전략 하나가 되게 유효하다라는 좀 결론을 내리고 싶었고 또 다른 하나는 좀 뻔한 말인데 그 AI 때문에 더 그런지는 몰라도 속도가 엄청 중요하다. 그러니까 속도가 그 무슨 말은 앤드류 첸이 말했는데 속도가 곧 방어선 이런 말을 했대요. 그게 옛날부터 있었던 되게 격언인데 그 속도의 단위가 달라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지금은 진짜 하루도 아니고 시간 단위로 쪼개질 정도로 되게 뭔가 빨리 만들고 빨리 퍼뜨리고 빨리 뭔가 계산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는 시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셀 수 있지만 하나의 케이스를 잠깐 빨리 소개하고 싶은데 뭔가 미스터비스 제가 이런 걸 봤어요. 그 인스타그램에서 또는 틱톡에서 뭔가 3D 형태로 몸을 이렇게 해부해서 하는 컨텐츠가 엄청 잘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어떤 착안해서 반려동물 또는 이제 뭔가 놀이기구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형태의 어떤 물건을 몸의 안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부하는 이런 형태의 3D 애니메이션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어떤 광고나 이런 걸 붙여가지고 되게 이걸 만들었다는 케이스를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어떤 누가 잘 나가고 있는 어떤 시스템을 해킹해서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뭔가 디스트리뷰션을 똑같이 했을 때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수익과 매출을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속도가 생명이지 않을까 진짜 이제는 더. 왜냐면 이제 그런 유튜브를 베껴오는 시스템이나 어떤 할 수 있는 방법도 AI로 다 패칭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진짜 속도가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랬을 때. 그러네요. 저는 약간 방금 이 사례만 들어도 조금 다른 생각 하나 더 들었는데 어떤 거였던 것 같냐면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능을 베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 영상을 봤어. 그러면은 나도 저 음악 쓸래. 나도 저 썸네일 비슷하게 할래. 약간 이런 기능적인 거에 좀 집중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AI가 그 본질을 그냥 꿰뚫어가지고 그 기능들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맞아요. 지금 그 바로 그냥 비즈니스 모델을 붙여버린 거잖아요. 그쵸, 그쵸. 원래 옛날이라면 나도 썸네일을 더 잘 만들고 이 영상들이 많이 쌓이면 그 다음에 광고 받는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속도가 많이 달라지게 한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기회 틈이 짧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은 원래 같았으면 이제 뭔가 유튜브를 다 이렇게 분석하고 구조화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씩 다 읽어보고 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다 유튜브 링크 몇 개 그냥 넣고 요약한 다음에 여기서 공통된 특징 발견해줘. 한 다음에 내가 그거를 내가 원하는 어떤 인사이트만 녹여가지고 실행해줘. 심지어 그거를 이제 실행하는 것까지도 다 AI가 해버릴 수 있다 보니까 속도는 더 생명이게 된 거고 피처를 베끼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과 어떤 본질적인 어떠한 흘러가는 플라이휠을 찾는 게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너무 공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일단 여기까지 준비해 오신 내용은 다 네, 끝나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 잠깐 그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저희 찍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행사를 조그맣게 하나 했었죠. 아, 네네, 맞아요. 그 얘기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행사였었냐면 AI 네이티브 GTM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나름 거창한 제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AI를 갖고 고객을 응대하시는 분들이 그 AI 네이티브 캠프라고 해서 이제 클로드 코드를 업무에 거의 적극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어가지고 다음 시대에 이제 고객을 만족시키는 그 과정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해봤죠. 네네. 어떠셨어요 그때? 저는 너무 딱히- 재밌었어요. 딱 기억나는 것들 얘기해 주세요. 되게 영감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이제 영업직 사람들이 전 영업직이고 영업직 분들 되게 많이 오셨어요. 그랬을 때 다 같이 저희 테이블에 에어비앤비에서 일하신 분도 있고 패스트 캠퍼스에서 일하신 분도 있었는데 세 분이 저랑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고객이 소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가 소고기가 없으면 돼지고기라도 빨리 갖다 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직접 그 고객이 뭔가 필요하다는 거를 당장에 제품으로 줄 수는 없어도 영업사원 스스로 혼자가 그거랑 유사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뭔가의 서비스를 만들어서 가져다 주는 게 되게 이제 너무 빨라진 시대가 와서 고객이 뭔가 문제가 있고 고민 있을 때 바로 저를 찾을 수 있는 모멘텀으로 온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예시를 빨리 설명드리자면 하나를 이제 패스캠퍼스 같은 경우는 HRD 관련된 이제 그런 교육 시스템을 뭐 파는 그런 네네.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대상들이 이제 박사님이시래요. 박사님들은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출처가 중요해요. 그리고 위대한 분의 어떤 인용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나 뭔가를 이제 고민할 때 그냥 사고를 할 때 얼마나 논문에서 많이 인용된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뭔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고민을 그런 가상의 그런 사람들한테 말했을 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뭔가 AI 캐릭터 챗? 그런 걸 만들어서 뿌렸는데 엄청 반응이 좋았대요. 계속 오. 그래서 이런 걸 뭔가 대화하거나 할 때 그 패스캠퍼스 영업 담당자분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구조가 결국에는 나를 매료시키는 방법론으로서 소고기를 줄 수 없을지언정 그러니까 내가 그 박사님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거나 우리 제품을 당장에 쓰세요로 할 수는 없지만 계속 우리를 생각하게끔 하고 뭔가 나한테 계속 대화시키게 할 수 있는 어떤 무기들을 내가 당장 줄 수 있다. 이게 되게 매력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확실히 그 방법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포뮬러가 완전 깨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 행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거 너무 빨리 바뀐다. 그러니까 음. 뭔가 바뀐다. 그러니까 사실 고객을 상대로 하는 썸띵이라는 게 원래 잘 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엄청 전통적인 거고 뭐 저희 맨날 이런 거 찾아보잖아요. 현대자동차에서 뭐 1년에 차를 몇 대씩 파시는 영업 부장님의 그 노하우가 뭘까? 그거 되게 좋고 지금 쓸만하니까 다들 그쵸? 궁금해하는 건데 네. 그냥 그게 아니라 뭔가 아예 모르는 영역에서 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또 꺼내게 된 것도 아까 이제 현종님 얘기 들으니까 AI가 그냥 나 대신 다 해줄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 저희가 그럼 왜 팟캐스트를 하고 있냐? 냉정하게 얘기하면 팟캐스트도 노트북 LM으로 만들어 들으세요.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죠. 저도 오늘 아침에 러닝 한 2-30분 뛰고 왔는데 그때 그냥 노트북 LM으로 만든 팟캐스트 하나 듣고 왔는데 그 외에서 이제 휴먼 터치가 들어가고 AI가 못 해주는 부분을 저희가 좀 계속해서 팔려다 보니까 가장 무겁고 어려운 이 팟캐스트부터 해보자로 이제 시작을 한 거였고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가장 그러면은 여기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차별적인 부분들은 저희한테 연락해서 어떤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 보는 거 능동적인 행위들을 저희가 많이 이끌어내고 싶고 이런 것들로 조금 더 이거를 점점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1화 올리고 연락이 몇 개 왔고 맞아요. 그분들과 이제 만나보고 저희의 이제 타겟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객 인터뷰를 계속해서 이제 요 팟캐스트라는 형태에 녹여서 조금 더 디벨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를 매료시키는 뭔가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계속 이제 실제로 라운드 테이블을 하고 보니까 이런 뭔가 고민과 논의를 하고 싶은 분이 생각보다 되게 많고 이게 지금 되게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오히려 그 기존의 어떤 플레이어에서 되게 잘한다고 하시는 분이랑 이제 막 영업을 시작하고 이제 막 고객을 설득하려고 하는 주니어는 크게 또 뭔가 차이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하게 저는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뭔가 고민이 있거나 논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뭐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좋습니다.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메일부터 저희 올려놓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거를 다 안 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바로 하고 이제 더 실행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